creeping around like no one knows. Think you're so criminal.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의 이슈를 음악과 함께 풀어보는 팟캐스트. 정말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저희가 3개월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수! 이성훈 기자는 그 시청 브리핑할 때 질문하는 거 자주 잡히더라고요. 늘 똑같은 옷 입고 나오더라고요. 낯선 새로운 분들 네,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르면 복이 와요 오메 좋은가이. 이게 민주당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말을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어느 쪽 주로 하세요? 전문 분야가? 전문으로는 민사 형사를 등록을 해 있고요. 이혼 네, 소송이요. 이혼 소송도 민사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관심이 많으시네요. 방송 끝나고 저랑 얘기. 여기서 뭘 더 한다고? 이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시사평론가. 예. 아니 얼굴에 굉장히 냉철하게 생기셨어요. 진짜. 저는 어디 양공업계에서 이렇게 얼굴 같은 느낌 있으시네요. 톡 쏘는 어떤 그런. 약간 완장 찬 것 같기도 하고. 상주 같다는 얘기도 하시고. 시사평론가라고는 하지만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붙여준 타이틀이고요. 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죠. 뭐 종편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그냥 실리콘 방송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저기 이렇게 떼워주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그리고 또 익숙한 분이 한 분 더 있잖아요. UFO. UFO. 살아 있었구나. 똑같네. 생존. 네, 벌써 6월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21대 국회입니다. 5월 30일 며칠 안 남았어요. 임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원내대표들은 다 선출이 됐고요. 임시 개원을 시작으로 6월 5일에 제1차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회 개원을 6월 1일, 보통 숫자 1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5월 30일인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관례적으로 88년도에 13대 국회가 선거를 하고 그때부터 5월 30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별 이유는 없네요. 별 이유 없어요. 이거. 무슨 이유가 없네요. 거기는 관행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관행. 관행이에요. 어떻게 했냐. 네. 그래서 그냥 쭉 그대로 가는. 야. 문제는 급여가 네. 5월 30일 날 하는데 나가요. 나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나가요. 월급 받아요. 한 달 월급을? 한 달까지는 이틀이라고? 아닌데 대표적인 꼼수입니다. 이거 전부 바꿔야 됩니다. 이틀이라고 돈 받으니까. 뉴스 보시면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 국회의원들이 항상 싸우는 공간으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유일하게 싸우지 않는 상황이 자신들 세비 올릴 때예요. 절대 안 싸웁니다. 그때는 똘똘 뭉쳐요.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짜별로 계산해서 하루라도 있으면 꼭 챙겨는 가요. 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얄미웁니다. 예. 저는 이번에 21대 당선되신 분들 중에 초선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뭐 방송 같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당선된 이후에는 연락 잘 안 돼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쪽에서 끝낸 거예요? 아니 뭐 축하 인사 정도는 했죠. 그랬더니 상투적인 답이 돌아오더군요. 네. 그 뒤로 FW 붙여가지고. 아니 뭐 거기 복붙. 웹발신. 웹발신. 네. 웹발신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무래도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이번 21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원 기자. 제일 큰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큰 여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여당이 만들어진 거. 3당 합당 때 한번 거의 한 200석을 넘기는 당이 한번 만들어진 거 말고는 투표로 이렇게 한 180석 정도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는 이번이 처음인 이 거예요. 180석이라는 의석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뭐 정책이 하나 진행이 될 때 속도감이 있게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뭐 독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권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끼리 어떤 헤게모니가 작동을 한다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거대 양당이라고 하면 현재 뭐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민주당이 압승했다라고 하셨는데 압승의 반대말이 참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참패한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이번 4.15 총선은 이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어떤 이슈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어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어떤 선거가 펼쳐져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수만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일당이 되기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외연의 확장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외연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경상도권을 벗어나지 못한 소위 말하는 참패를 한 게 아닌가. 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었죠. 말이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어려운 제도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어렵게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선거법 문제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선거라고 하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아젠다들이 제시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살다 이런 선거 처음 봅니다. 선거가 아니에요, 진짜. 이건 선거가 아니었어요, 이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진 취지가 소수 정당을 원내 진입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다들 대타협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실패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을 원내 뭐 진입시키겠다. 이게 그 소수 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들에게 뭔가 특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만들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비례예요, 비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이 소수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부 계층에서 표를 얻으면 그 표만큼 인정해 주자라는 게 비례예요. 근데 이게 그냥 완전히 지워진 거죠. 그 거대 양당들의 소위 말하는 그 꼼수 정당들의 등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지워지고 뭐 심지어 선거 끝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선거법 다시 갈아엎는다라는 얘기들 이미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회용짜리 선거법 만들어가지고 일회용짜리 선거 치른 거고요. 거대 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20대 국회 대기에 폐지하려 앞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면 아마 비례정당이 50대가 만들 수도 있고 투표용지는 50대 들어가면서 두루마리 용지가 조폭들도 싸울 때 명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병자의 전쟁 안 보셨어요? 명분이 없어요. 거기 명분 있게 싸우죠.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 그냥 이기기 위한 거 이외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선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양당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십 년간 역행하는 행위를 이번에 양당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21대 국회고 국회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말 저희가 자세히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국민을 농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약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준연동형이라고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또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제 끝나니까 또다시 통합을 한다 하고 그냥 국민들에게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이미 다 예상을 했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당선되신 분들 얼마나 일 열심히 하시는지. 이번에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당선인들을 보면은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공약. 지금 대표적인 두 당의 공약입니다. 다른 당의 공약인 거죠? 다른 당 예, 다른 당입니다. 아 진짜요? 비슷한데요? 뭐 대충 봐도 지금 네. 거의 대동소이해요. 교집합이 많네요. 이 두 당이 회의를 통해서 함께 함께 했는가? 투게더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리고 이 공약이 뭐 이번에뿐만이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공약이라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약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표 줬던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예컨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정책 선거나 공약 선거가 아니라 그냥 인기 투표다. 누가 나왔느냐?
아니면 어느 당 깃발 꽂고 어느 지역에 남았느냐 이런 걸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공약을 봐도 그게 그냥 여실히 느껴지네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국적으로는 이겼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완전 참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2석이라도 있었는데 반성의 차원에서 당시 이제 선거를 뛰었던 시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약에 대해서 저쪽과 차별성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할 때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다른 아젠다를 던지는 어떤 시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소구력도 없었다라고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 돼가지고 시험 못 치니까 시험 문제 이상하다 하는 거 똑같아요. 민주당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마다 잠바 색깔만 보이니까 잠바 색깔을 벗어나는 어떤 메시지, 정책 공약에 대한 고민을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선전을 하려면은 민주당은 그렇죠. 그걸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당선인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최근에 지역신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원하는 상임위, 희망 상임위를 조사를 했더니 1순위가 뭐였냐면요. 국토교통이었어요. 예, 항상 인기 있는 상임위가 그렇죠. 국토교통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뭐 중소기업회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이런 쪽에 이제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가 좋은 그러니까 아주 다액이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예산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표가 되는 상임위기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죠. SOC 사업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쪽에 또 기대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자기가 예산 따서 여기 개발 사업 만들었어. 하고 현수막 플랜카드 하나 딱 붙이고 얼마 몇십억 받아왔습니다. 유치했다.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은 주로 어디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되게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 선수가 중요해요. 아니 원내대표마다 달라요. 원내대표 재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선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비뽑기 심지어 한 경우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 보통은 이 상임위를 어디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표가 많이 왔다 갔다. 로비 엄청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네요.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을 최적화된 장소에 비치를 하는 게. 제비뽑기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이제 21대 국회 얼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지 그 과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이제 5월 말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무언가보다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혹은 종식된 이후에 우리의 경제 활동.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 국회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뭐 지역 실물 경제들 돌아가는 부분들이나 이러한 사태들이 지금 계속되고 간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그렇죠.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거의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100대 지나가봐야 사람 타고 다니는 10대 미만입니다. 한 달에 일해가 뭐 50만 원, 40만 원 가지고 간 사람. 정말 한 커리도 못 팔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한 반트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이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게 남아가 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 경기는 완전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네.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겁니다. 이 아이디어들에 대한 취합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이 시스템과 제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국회거든요. 네. 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비전도 제시하고 좀 구체적인 또 속도감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 인원들 중에 정규직이 있습니까 혹시? 이분이시죠? 저희도 한번 정규직.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프리랜서. 파리 목숨이라서. KBS 공무원이라면서. 아유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늘 바들바들 떨고 있답니다. 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게 현재도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방송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좀 기다렸겠어요. 매우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와 보니까 굉장히 피아노 앞에 앉은 게 오랜만이라서 좀 낯선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보험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변호사님. 확실히 좀 안정성이 보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으시면 고용보험법에서 이제 실업급여 아니면 이제 또 육아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프리랜서 분들은 수익이 일정치 않은데 그러면 일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생계가 위협받는 거죠.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확보가 되는. 그래서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UFO님께서도 이제 예술인들이 이제 어렵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항상 사각지대에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의료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의료보험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건 특혜 중에 특혜였거든요. 이 고용보험도 같은 이유로 생각하시면 분명히 제도는 있었으나 혜택받지 못하는 인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물꼬가 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누구라도 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험을 들어놓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좀 안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좀 필요한 정말 필요한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고용 안전망의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경대병원에 이비인후과에 진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안 되면 어떻게 바로 출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언제 응급 상황이 될지 몰라서 10분 동안 씻으러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여기 이제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치료가 오래된 게 있으니까 연말이니까 폐기하라고 오다가 내려왔겠죠. 그걸 폐기하는 과정에서 폭발 화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실제로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글쎄요. 말이 안 돼요. 기관지 절개를 해놔서 말이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산재법의 적용도 못 받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등등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눈매가 엄청 닮으셨네요. 진짜 누가 봐도. 수지 버릇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5개월 전에 병원에 들어갈 때 그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말이 전혀 안 나오죠? 저희가 안에 한번 볼게요.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번에 경북대학교에서 치료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쳐 있는데 학교가 나를 다시 버려? 라는 그 멘탈이 너무 깨질 것 같아서 숨겼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위험한 일을 학생 노동자들한테 시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가 학생이지 누구가 무슨 노동자냐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학교가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학교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주변인 같은 만약에 그 대학원생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이 선행되었을 겁니다. 그런 안전조치들이 선행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위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사고가 나도 이상할 거 없다. 불구덩이 속에 아이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21대 국회에서 당연히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2008년도에 같은 이천 지역에서 냉동창고에서 불났었어요. 네, 네. 그때 희생당했던 분들의 인원수와 이번 이천 그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서 희생당하셨던 인원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두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그 임시 노동자들이 많았었고 그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구에 뭐가 몇 개 더 적힌 게 있어요. 그 몇 개 문구 적어놓은 것만으로 현장에서 강제성 없고 권고사항인 여러 가지 안전수칙들이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국회에서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주, 사업주가 그 처벌을 받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들이 있는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방호복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안전장구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일만 시키는 그럴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더 잘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일용직, 뭐 하청 노동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시를 받고 지시를 했던 사람들 원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청은 사고가 나고 나면 우리 회사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김영균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중대 재해가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이 있는 경영에 책임이 있는 원청 그들에게 책임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을 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에게도 처벌을 주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좀 알아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겁니다. 저도 뭐 프리랜서니까요. 사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뭐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이런 걸 타게 되면 촬영하다 다칠 뻔한 적도 있어요.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바나나 보트 타다가 그 운전하시는 분이 실수로 이렇게 제가 그 줄에 이렇게 목이 걸려가지고 무서웠거든요.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대요. 맞아요. 진짜 울었어요. 제가 원래 안 우는데 막 펑펑 울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우리 지역 출신의 전태일 여사가 돌아가신 지 올해 50주년이에요. 김영균 씨가 구미 출신이거든요.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두 희생자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고 일을 왜 합니까? 일을 행복하려고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해서 불행해지고 죽는다.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21대 국회에서 지역민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법망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21대 국회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일단 좀 녹화 시간이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 자기 분량 다 뽑아놓고 녹화 시간 길다 그러면은 어떡하시죠? 실리콘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너무 때리시네. 그냥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뼈 때리는 방송이에요? 제가 말할 거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오면 또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네. 이게 프리랜서의 비애라고 아시겠어요, 직원님? 무리했어요. 밥그릇 싸움이라고요, 이게 바로. 장관입니다. 가만 있어봐, 오디오 겹치잖아. 예, 선배님. 아무튼 저 주의할게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가 제 자리가 맞구나. 그럼 정말 어디 안성맞춤이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르죠 저는. 저희가 캐스트하고 혼자 밭에 계시죠. 저는 마트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 이번에 저는 3명의 국회의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동구 을의 강대식 당선인, 고령 칠곡 성주의 정의용, 포항 남울릉의 김병욱, 이분들이 이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냐면 강대식 당선인의 경우에는 구의원으로 출발을 해서 구청장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 출신의 대구의 최초의 국회의원이고요. 정의용, 김병욱 이 두 당선인은 국회의 가장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좌관 경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풀뿌리와 가장 말단,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지역에서부터 출발한 이 정치인들이 여의도 중앙정치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주셔야 지역의 새로운 정치 물결들도 일어날 것이고 지역의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왔으니까 국민들이 믿어준 의미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산울림 너의 의미 신청하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애들이 즐겁게 안심하고 그 걱정 없이 서울과 대구와 차이 없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애들이 다 같이 같은 교육을 받고 동등해 줄 수 있도록 노인들 일자리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부는 창을 범죄 판결이 너무나도 솜방망이 식으로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강력한 법과 체제로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 약속